이런 협동학습은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장점은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실제적 측면. 이 실제적 측면은 아마 사회적 측면 연관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현실과 우리가 배우는 어떤 내용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어떤 장점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인지적 측면에서 협동학습의 장점은 뭐냐? 교과에 대한 지식이 증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협동에서 얻는 지식이 더 크다. 뛰어난 능력의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과 학습한 내용을 내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혼자 해결 불가능한 것을 관찰하고 배움으로써 성장한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지 집단으로 어차피 구성한 거잖아요. 맞죠? 이지 집단. 이지 집단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아까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더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 이해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은 달라요. 우리 구성주의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결국 인지적 도지 이론도 명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명료화. 내가 발표를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지 집단으로 구성하면 그 학습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기능을 말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설명해주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 명료화할 수 있게 된다. 지식들을 이해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낮은 학생들은 다른 뛰어난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비계를 제공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혼자 학습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협동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다. 협동에서 얻는 지식이 더 크다. 두 번째, 자신의 자원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즉, 자신의 자원, 즉 에너지 능력, 성질 등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혹은 남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어떤 에너지, 능력, 성질 이런 거를 더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좀 더 잘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혼자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 타인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게 인지적 측면의 장점입니다. 그럼 정서적 측면의 장점은 뭐냐? 일단 균등한 성공 기회 보장에서 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존은 경쟁을 시키잖아요, 물론. 실패자가 양산이 돼요. 그래서 학습 무기력자가 많았습니다. 해도 안 돼. 근데 협력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 동기가 유발되고 무기력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성공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면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어떤 관점이 자리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무기력감, 학습 무기력감이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나중에 배울 텐데 STAD 방식이라고 있는데, 팀 성취 분담 학습인데 이때 평가를 보상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개개인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학생, B 학생, C 학생 다 사전 검사를 해서 어떤 학습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A 학생은 7 성장했고, B 학생은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3 성장했고, C 학생은 한 5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7과 3을 5를 다 더해요. 그러면 15가 되겠죠. 이거를 3으로 나눠요. 3, 4, 3, 5, 15. 평균 성장 정도는 5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은 5점의 점수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학습이 낮은 학습자들은 더 많은 변동폭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학습 능력이 낮아도 내가 성장 여하에 따라서 집단 보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적이 높았던 애 9점이 10점 받는 건 어렵지 않나? 그런 애들은 어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집단 안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또 점수부여를 더 많이 해줘요. 그런 게 있어요. 즉, 그 집단 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또 따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높았던 학생이 더 많은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높은 걸 유지했거나 그런 측면에서 받는 보상이 있고, 또 집단별로 능력 향상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실시해주면 어떻다? 서로가 실패자,
원래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학습을 안 하게 될 텐데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부여되니까 어떻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즉 동기적 측면에서 이렇게 협동학습은 장점이 있다. 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도전하는 동기, 용기가 발생하는 거야. 용기. 도전하게 되는 동기. 그 도전. 내 혼자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어떤 도전과 용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또 타인을 이해하, 이거는 뭐겠죠?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력 상승은 뭐냐면 또 공감, 공동체 정신. 토익법과 좀 비슷하죠. 왜냐면 토익법도 마찬가지 협동학습의 어떤 일종으로 볼 수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감과 공동체 정신이 함양할 수 있다고. 서로 같이 이해해야 되니까. 실제적 측면은 뭐냐? 실제적 측면은 즉 과제가 사회에서 요청되는 과제와 성격이 흡사하기 때문에 협동학습을 많이 하는 경우 사회에 적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협동학습으로 하는 과제는 사회에서 요청되는 과제와 성격이 좀 비슷한 거예요.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협동학습의 정의에 뭐가 들어갑니까? 협력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과의 공동 작업이 필요한 걸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협동학습으로 행하는 과제, 이 과제는 여러 명이서 함께 시행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요청되는 과제와 어떤 성격이 흡사하다. 사회에서 요청되는 과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협동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돼서 사회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게 실제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의 장점을 적으라면 뭐 이거 두 개 뭐 이렇게 아무데나 적어도 됩니다. 그냥 한 개씩 외우면 좋겠죠. 어떻게 뛰어난 능력의 학습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의 학습자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 균등한 성공 기회가 보장되고 도전하는 동기가 발생한다는 거.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를 포인트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협동학습의 장단점까지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협동학습은 도대체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냐? 장점은 제가 했죠. 장점은 했고 단점은 뭐냐? 자, 봅시다. 여기 첫 번째부터 봅시다. 집단의 목표 달성이 강조되면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버릇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집단의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나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 이제 그 학습 구성원들이 다 어떤 자원이라든지 혹은 목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다 보면서 그 목표를 해결하게 되겠죠. 근데 이 목표 달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제 결과를 중요시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를, 예를 들면 목표 달성이 결국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A국가, B국가, C국가가 참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국가가 좀 더 강대국이고 C국가는 좀 상대적으로 어떤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낮아요. A, B 국가가 두 국가가 주축이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협동학습 과정에서 만약 목표가 코로나 치료가 돼버리면 A 국가, B 국가 서로 간에 의견 교환만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습, 그거는 이제 C국가가 자연스럽게 무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과정보다는 어떤 과정,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 과정보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를 무시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소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 구성원 전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 것이냐 굳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집단을 여러 개 구성할 거잖아요. 어차피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에서 아마 최소 한 4개의 소집단이 형성돼야 될 거예요. 4명에서 6명을 구성하니까. 그럼 교사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할 수는 있는데 여기 학습하고 있다가 또 교사가 옮겨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무언가 의견 과정에서 이쪽 거 애들 거 피드백 해주고 있을 때 2조에서 어떤 학습이 잘못 일어난 거예요. 뭔가. 근데
그게 옳은 것이냐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만 학습할 때 여기서 뭔가 의견이 잘못 교환이 되면서 그럼 그게 맞겠지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옳은 것이냐 굳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학습보다는 집단의 응집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 뭐냐면 학습의 과정이나 학습 목표보다는 그저 집단 과정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향이 초래되는 경우 놀이 집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목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집단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우리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의식만 강해지다 보니까 학습 목표 달성은 저해되고 어떻게 공동체감만 너무 높아지고 오히려 어떻게 목표의식이 낮아지는 거예요. 함께 어떤 무언가를 하려다 보면 자, 우리 오늘 모여야 된대. 모여서 뭐 해보지 이렇게 했는데 모여서 뭐 해보자는 거 안 하고 우리 모인 것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며칠 다음 주에도 우리 모여갖고 그거 뭐 스터디 해야 되는데 했는데 스터디 잘 안 하고 거기서 공동체감이 형성돼서 거기서 뭔가 뭐 어떻게 놀이 집단으로 계속 변질돼서 어떤 학습 효과가 저해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학습보다는 집단의 응집성이 강조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놀이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다음 구성원 전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옳은 것이냐 굳어질 수 있다. 특히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버릇이 생길 수 있다. 이해되죠? 그다음 능력이 다소 떨어진 학습자는 심리적으로 모멸감이나 수치감을 가지게 되어 집단 속에서 그저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전략만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 개별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개별 보상 팀 STAD 방식 다 적용해줘도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학습자들을 보면 나는 상대적으로 도태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멸감이나 수치감을 느끼면서 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계속 도움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을 계속 느끼는 이런 단점도 있었다는 거죠. 협동학습을 진행해서 아무리 STAD 방식을 쳐서 그 방식을 시행해서 그 능력이 부족한 학생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항상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멸감 수치심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집단의 응집성 강화, 그 다음에 오류, 인식의 오류, 그 다음에 결과 중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러면 협동학습에서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여기서 협동학습 우리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이런 문제점들이 곧 단점이 되는 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을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